여름밤, 보성의 찻잎 사이로 빗방울이 쏟아졌다. 밤 9시, 박동길은 마루 끝에서 빗물을 받으며 찻주전자에 부을 생각이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언덕 너머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스쳤다. 그때였다. 바람과 빗소리 속에 묻혀있던 낮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처음엔 바람결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 들리자 확실히 아이 울음이었다. 동길은 등잔을 집어들고 빗속으로 나섰다. 비에 젖은 찻잎이 발목을 스치고 빗물은 모자를 타고 목덜미로 흘렀다. 울음소리는 버려진 초가 쪽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낡은 문을 밀자 곰팡내와 젖은 나무 냄새가 밀려왔다. 어둠 속 한 구석에 작은 아이가 이불에 쌓인 채 웅크려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야! 동길이 다가가자 아이는 힘겹게 눈을 떴다. 가느다란 손에 꼭 쥔 것은 오래된 염주였다. 단양목의 은은한 향이 빗물 냄새와 섞여 코끝을 스쳤다. 그중 가장 큰 구슬에는 정교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등잔 불빛을 받자 마치 꽃잎이 살아 움직이는 듯 미묘하게 빛났다. 동길은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밤새 내리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박동길은 이른 새벽 장작불 위에 올려둔 주전자의 뚜껑을 열었다. 생강과 대추가 은은한 향을 내며 물 위로 맴돌았다. 방 안에는 아직도 습기가 가득했지만 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야, 조금만 마셔보자. 동길은 작은 사기잔에 생강차를 덜어 식힌 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가로 가져갔다. 아이는 잠결에도 고개를 살짝 돌리며 냄새를 맡았다. 조심스레 입을 대고 한 모금 삼키자 미세하게 찡그렸던 얼굴이 풀렸다.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 무슨 사연으로 이 비 오는 밤에 혼자 있었는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조그만 손이 이불 속에서 살짝 움직일 때마다 동길의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내 이름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준호라고 부를게. 괜찮겠니?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동길을 향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거부감이 없었다. 며칠 동안 보성에는 비가 끊이지 않았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은 찻밭 사이를 흐르며 작은 실개천이 되었고 동길은 준호를 데리고 집 안팎을 오갔다. 아침이면 현관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따끈한 보리밥을 먹었다. 찬물에 살짝 씻은 묵은 김치와 함께 먹는 보리밥은 소박했지만 준호는 조금씩 더 많은 숟가락을 뜨기 시작했다. 맛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길은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비가 잦아든 오후, 동길은 찻밭을 돌보러 나갔다. 준호는 처음에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지만 곧 작은 장화를 신고 뒤따라왔다. 빗방울이 아직도 잎사귀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고 찻잎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 물방울을 톡 건드렸다. 맑은 방울이 손끝에서 흘러내리자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동길은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과 조금 화해한 듯한 표정이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다시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동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보리밥 위에 따뜻한 생강차를 부어 죽처럼 만들어 준호 앞에 놓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또 한 입 먹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동길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동길의 가슴이 울렸다.
말이 없던 아이가 처음 건넨 단어였다. 그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더 채워 아이 앞에 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찻잎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고요를 깼다. 동길은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다. 이젠 걱정 마라, 준호야. 여긴 내 집이야.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다.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발자국 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뚜렷하게 다가왔다. 박동길은 반사적으로 몸을 세웠다. 낯선 기척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리는 건 드문 일이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멈추더니 대문 앞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혹시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맞습니까? 동길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방수 코트를 입고 어깨에는 빗물이 줄줄 흘렀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이 근처에 오래된 초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라던데요. 그걸 왜 찾으시오?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을 스쳐간 적이 있는데 그 초가가 제게 중요한 단서를 줄지도 몰라서요. 동길은 순간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초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준호.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저렸다.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소. 빗물만 드나드는 곳이요.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다. 그날 이후 동길은 준호를 더욱 눈여겨 지켜봤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아침이면 함께 마루에 앉아 보리밥을 먹고 낮에는 찻밭에서 떨어진 가지를 주웠다. 가끔은 빗방울이 살짝 흩날리는 날씨에도 두 사람은 찻잎 사이를 걸었다. 준호는 언제나 동길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을 감싸는 순간마다 동길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그 손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서 온 사람, 이틀째 마을을 어슬렁거린다더라. 버려진 초가를 찾는다는군. 그 집 근처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던데. 동길은 장터에서 이런 대화를 흘려듣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준호는 평상 위에서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동길이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마음속의 불안이 잠시 사그라졌다. 준호야, 오늘은 집 앞에서만 놀자. 아이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비가 완전히 그친 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아직 촉촉한 습기를 품고 있었다. 동길은 준호를 데리고 찻잎을 말리는 작업을 했다. 햇볕 아래에서 찻잎이 바삭하게 마르자 은은한 향이 골짜기 깊숙이 퍼졌다. 그때 대문이 덜컥 열렸다. 낮에 문을 두드린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과 함께였다. 박 어르신, 실례합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서 온 분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되겠습니까? 동길은 속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 초가를 그렇게 찾으시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년 전 우리 가족이 이 근처를 지날 때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준호를 향했다. 아이는 평상 옆에서 염주를 손에 쥔 채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의 눈이 그 염주로 향하는 순간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그 염주, 어디서 난 겁니까?
동길은 대답 대신 준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아이는 내 손자요. 말투는 단호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남자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그렇군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동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와서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동길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꼭 맞잡았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날 저녁,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낯선 얼굴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낯선 얼굴은 마을 입구의 오래된 버드나무 옆에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고 바람에 머리칼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가 들어선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따라붙었다. 서울에서 온 또 다른 사람이었다. 박동길은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서 그 사람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이장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짐짓 무심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동길은 그 눈빛이 결코 무심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무엇인가를 찾는, 아주 오래 기다려온 것을 드디어 찾아낼 수도 있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찻잎을 따고 있었다. 여름의 햇살이 찻잎 위로 쏟아져 내리며 녹색 향이 바람을 타고 흘렀다. 동길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친손자를 보는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 준호가 처음 웃음을 보이던 날 이후 그 웃음은 자주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길이 찻잎을 말리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낯선 기척이 등 뒤를 스쳤다. 돌아보니 그 새로운 서울 남자가 서 있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목에는 준호가 늘 쥐고 있는 그 염주가 걸려 있었다. 혹시 이 염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길은 숨을 고르고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런 건 모르오. 이건 제 여동생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아이는 사라졌고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동길의 어깨 너머 멀리 평상에 앉아있는 준호에게 향해 있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가락으로 염주 구슬을 천천히 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동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 바다에서 아들을 잃던 날이 떠올랐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기울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의 작은 손이 물결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었다.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 아이마저 잃게 둘 수는 없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인근 사찰의 젊은 스님이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의 목에 걸린 염주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혹시 이 염주 어디서 난 겁니까? 동길은 대답을 피했다. 스님은 손끝으로 염주를 살짝 만지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양목으로 만든 아주 귀한 염주입니다. 저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염꽃 문양, 보통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집니다. 그 말에 동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전화를 꺼내들었다. 예, 저입니다.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동길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길은 손에 땀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창밖을 스쳐간 그림자는 곧 대문 앞에서 멈췄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문살 너머로 어른거렸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질 때마다 그 그림자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동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 남자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말했다. 방금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던데요? 사적인 얘기요. 동길은 단호하게 잘랐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이미 준호의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아이는 평상 위에서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는데 목에는 여전히 염주가 걸려 있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혹시 저 아이 이름이 준호입니까? 동길은 몸으로 남자의 시선을 가리며 대답했다. 그건 왜 묻소? 그 이름 제 여동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과 같습니다. 그 말에 동길의 손끝이 굳었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동길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혹시 전에 살던 집 기억나니?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꿈에서 누가 절 부르긴 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 목소리에 동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 꿈속 부르는 목소리가 혹시 진짜 가족의 목소리라면.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준호에게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 며칠 뒤 스님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무거웠다. 이 염주, 제가 알던 큰 스님이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한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 아이는 그 해 여름 실종됐습니다. 동길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 제발.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주시오. 어르신,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인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집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더 서두른 발소리였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서울에서 온 첫 번째 남자가 숨을 고르며 들어섰다. 찾았습니다. 그 아이. 여기 있었군요.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동길 뒤로 숨었다. 동길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는 내 손자요. 아닙니다. 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염주뿐만 아니라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점까지. 남자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동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아들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 그때 마당 끝에서 준호가 염주를 꼭 쥔 채 말했다. 이건 제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렸다. 스님과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길은 그 순간 알았다. 이제 이 아이의 과거가,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시간이 머지않아 문을 두드릴 거라는 것을. 그 예감은 며칠 뒤 서울에서 내려온 검은색 차량 행렬이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현실이 되었다. 보성의 하늘은 그날 유난히 흐렸다. 바람은 여름 끝자락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찻잎 위에 맺힌 이슬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작게 흔들렸다. 박동길은 찻잎을 따던 손을 멈추고
언덕 아래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낮고 묵직한 그 소리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곧 검은색 세단 3대가 줄지어 올라왔다. 유리창은 짙게 틴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의 윤곽과 움직임에서 도시의 냄새가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눈빛은 주변을 재빨리 훑었다. 그 뒤로 장삼을 입은 사찰의 주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맞습니까? 여자가 주지에게 물었다. 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동길의 집 쪽을 가리켰다. 동길은 평상에 앉아있던 준호를 본능적으로 안으로 들였다. 준호야, 안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왜요? 그냥 할아버지 말대로 해라. 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잠시 동길을 바라보다 곧 시선을 준호를 찾는 듯 안쪽으로 옮겼다. 17년 전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의 목에 걸린 염주. 그것은 제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연꽃 문양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오래 묻어둔 슬픔과 집착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주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다. 그 염주는 당시 보성 근처 사찰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에게만 주어졌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준호가 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세요? 여성은 순간 숨을 삼켰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동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동길은 대답 대신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는 놓고 싶지 않은, 그러나 잡고만 있을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바깥에서 또 다른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인물이 발을 내딛는 소리가 이 좁은 마당의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선 새로운 인물은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몸집이 크고 어깨가 넓어 마치 문을 통째로 채우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잠시 주위를 훑더니 시선을 준호에게 고정했다. 의원님, 차 준비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인은, 즉 준호의 친모라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준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박동길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았다. 잠깐,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소? 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혼란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눈빛 속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저항이 스쳤다. 할아버지, 제가 가야 해요? 동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없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태어난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은 마치 공기 중의 먼지를 흔든 것처럼 준호의 마음속에 잔물결을 만들었다. 그 순간
여인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그녀와 안경을 쓴 남자, 그리고 아기였던 준호가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지금 준호가 가진 것과 똑같은 연꽃 문양의 염주가 걸려 있었다. 이건 너야.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는 여전히 단단했다. 마당 한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아이, 서울로 가는 건가? 그래도 의원님 아들이라면 잘 살겠지. 하지만 동길은 알았다. 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여태껏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준 사랑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부유함보다 값진 거요. 여인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찻잎이 바스락거렸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당을 감도는 습기, 보리밥과 생강차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다가왔다. 양복 남자가 문을 향해 손짓하자 차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다. 이번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동길에게 내밀었다. 법적으로도 이 아이는 의원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 봉투의 두께와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동길은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준호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단처럼 무너졌다. 그 결단은 바로 오늘 밤 준호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터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보성의 언덕 위 찻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다. 마당 한켠에서 박동길은 묵묵히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꽃은 잔잔히 타올랐지만 그의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안방에서는 준호가 서성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저녁 무렵 의원이라고 불린 여인이 남기고 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밤 함께 떠나야 합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도시로 향하는 국도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마루 끝에서 늘 들리던 할아버지의 차 끓이는 소리와 새벽마다 들었던 뻐꾸기 울음이 귓가에 울렸다. 동길은 한참 만에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나와 앉아보자. 준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오늘 그분이 한 얘기 다 들었겠지. 네. 마음이 복잡할 거다. 하지만 동길은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가져가야 한다. 준호는 염주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달빛 아래 연꽃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말끝을 잇지 못한 준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성에서의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니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동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이가 결정을 못했소. 남자는 무표정하게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의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준호야,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말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설득 이상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17년 전, 여름. 우리는 절에 갔다가 너를 잃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물에 빠졌을 거라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돈도 힘도 다 써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날 찾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찾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그리움인지 아니면 세상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준호도 동길도 알 수 없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듯 준호의 마음도 요동쳤다. 한쪽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사실, 다른 한쪽은 피보다 깊게 스며든 보성의 시간. 동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정답은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와 염주의 구슬들이 살짝 부딪혔다. 그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날 밤, 준호는 홀로 언덕에 올랐다. 달빛 아래 펼쳐진 찻밭이 은빛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는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던 준호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찻잎의 향기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놓인 염주는 묵직했다. 구슬 하나하나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매달려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웃음, 함께한 여름의 땀 냄새, 겨울 아침의 따뜻한 보리밥. 그러나 뒤편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준호야, 시간이 없어. 양복 남자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고 그 어투 속에는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의원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었다. 눈빛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번뜩였다. 할아버지, 준호가 낮게 불렀다. 동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겠다면 내가 막지 않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는 길로 가라. 그 순간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몇 발짝 앞으로 걸어나가 의원 앞에 섰다. 제가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원한다면 언제든.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한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집 앞에 섰다. 동길은 대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준호가 돌아보자 동길은 한 손에 들고 있던 찻잎 주머니를 건넸다. 길에서 향이 그리워질 때 열어봐라. 준호는 그것을 받아 꽉 쥐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준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봤다. 장독대 옆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차를 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차가 언덕을 내려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준호의 손에 쥔 염주가 더 차갑게 식어갔다. 서울로 향하는 국도 위, 차 안은 적막했다. 의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 풍경이 시골의 어둠에서 도시의 불빛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불편함은 이 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가족의 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 불안한 예감은 불과 며칠 후 서울 한복판에서 현실이 될 터였다. 서울은 보성과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매연이 섞인 바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늘어선 건물들. 준호는 차 창밖으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고향의 언덕과 찻잎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의원은 그를 데리고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 화려함은 눈부셨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여기가 내 방이다. 의원은 문을 열어 넓은 방 안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준호는 그곳에서 아무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으면 보성의 찻밭이 떠올랐다. 빗속을 걸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웃었던 기억, 마루 끝에서 차를 우려주던 손길.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며칠 후 준호는 의원과 함께 공식 석상에 서게 되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17년 만에 찾은 아들을 데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 가문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 말 속에 가족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실에서 우연히 의원과 비서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언론에서 이번 재회 이야기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가족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하세요. 특히 준호 군은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준호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신이 진짜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염주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구슬이 피부에 닿자 보성의 바람과 차향이 다시 마음속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의원에게 말했다. 저 할아버지를 보러 보성에 가면 안 될까요? 의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당분간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때야. 그 거절 속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고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엔 대규모 언론이 모였고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됐다. 의원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준호는 무대 뒤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이크 앞으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빨라졌다. 이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그 결심은 무대 위에서 한순간의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 준호의 차례가 다가왔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이 의원에게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염주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연꽃 문양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기자들의 탄성과 셔터 소리가 뒤엉켰다. 준호 군.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출구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 속에는 보성에서 느꼈던 자유와 바람의 향이 스며있는 듯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을 떠나실 겁니까? 가족을 버리는 겁니까?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제 가족에게 갑니다. 준호는 인파를 뚫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미리 알아본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의 불빛은 희미했고 매표소에는 중년 남성이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다. 보성행 한 장이요. 표를 받아 들고 대합실 의자에 앉자 마음속에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이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 결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고속도로 위에서 보이는 도시는 점점 작아지고 이내 어둠 속에 묻혔다. 창문에 기대 눈을 감자 파도처럼 기억들이 밀려왔다. 비 오는 여름밤, 버려진 초가, 할아버지의 품, 그리고 염주의 은은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였다. 새벽녘, 버스가 보성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준호는 곧장 언덕길을 향해 걸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서늘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언덕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찻잎 사이로 보이는 작은 집의 지붕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당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여전히 차를 우리고 있는 할아버지였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화는 이미 그 눈빛 속에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른 봄 아침, 언덕 위 찻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었다. 준호는 숨이 찬 채 마당 앞에 멈춰 섰다.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마루 끝에 앉아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은빛 김이 피어오르며 찻잎의 향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의 동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믿기 힘든 기쁨이 번졌다. 왔구나.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과 안도, 그리고 용서가 모두 담겨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마당의 대나무 풍경을 흔들었고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었다. 동길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하나 건넸다. 마셔라. 길 오느라 고생했을 거다. 준호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퍼져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저 돌아왔어요.
제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준호의 말 속에는 후회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울에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었어요. 거긴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동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제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뿌리는 여기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여기 두고 싶어요. 집에 다시 돌아온 제 자리에서 연꽃 문양이 아침 햇살에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걸어왔다. 어머, 준호 아니야? 돌아왔구나. 이제 여기서 사는 거니?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네, 이제 여기서 할아버지랑 함께 지낼 거예요. 동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찻주전자를 다시 불 위에 올렸다. 오늘은 손님이 많으니 차를 넉넉히 우리자꾸나. 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갔다. 하지만 이 평화 속에서도 준호의 시선은 잠시 연꽃 문양의 염주에 머물렀다. 마치 그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차를 나누며 오래된 추억과 근황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준호가 어린 시절 사라졌던 날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며 웃었다. 준호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진짜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보성의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서 찻잎이 부딪히는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마당에는 준호와 동길만 남았다. 준호야,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같이 찻밭을 지키고 싶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이어가고 싶어요. 동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됐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줄게.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마루 위의 염주를 바라봤다. 햇살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마당 가득 빛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염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순간 연꽃 문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숨을 쉬는 듯 미세하게 빛이 움직였다. 그 빛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에는 앞으로의 길을 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과거는 잊히지 않겠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뿌리가 될 것임을 알았다. 동길이 찻잔을 채우며 말했다. 마셔라. 오늘 차향이 유난히 깊다. 준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혀끝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자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다.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뻐꾸기 울음이 들려왔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마치 세월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듯한, 그러나 모든 것이 조금 더 깊어진 아침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마루 위로 놓인 염주를 비췄다. 연꽃 문양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화면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찻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가장 소중한 건 마음이 향하는 곳이란다. 화면은 연꽃 문양의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이야기는 그 빛처럼 여운을 남긴 채 끝을 맺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 피보다 깊은 인연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